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초대석 전 한국은행 총재 박승 총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재님이 사실은 이 이야기 하는 거 엄청 부담스러워하시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총재님 인터뷰하고 싶다고 전화했더니 극구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총재님께 꼭 하셔야 된다 해서 오셨는데 총재님이 오래전부터 여기저기 기부하신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진 재산을 탈탈 털어서 10억 원을 또 모교 초등학교에 기부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탈탈 털어서까지 기부하시는 거예요? 총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저는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를 볼 때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처럼 마치 약육 강식처럼 각자 자기 힘껏 수당법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 하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도 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가 노력해서 그 결과를 각자 갖는 그런 사회지만 그래도 사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사회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빈부격차는 커지고 부는 세습되고 그래서 헬조선이니 뭐니 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고 이렇게 되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는 만들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본주의는 좋은 사회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따라서 자본주의 장점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려면 그 방법은 자본주의의 최대 수혜자가 부유층 아니냐. 네. 그러니까 부유층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세금 잘 내고 그리고 기부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220명의 부유층들이 선언한 바 있죠. 사회적 가치 경영을 하자. 기업에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네. 사회 이익을 실현하며 돈을 버는 그런 가치 경영을 하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늘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재산 전부를 사회에 바친 것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저는 그런 돈도 없고 그렇지만 쭉 젊어서부터 대학 교수하면서도 그런 사회를 위해서 주장을 해왔고 글도 그런 방향에 써왔고 네.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부하는 것도 내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 몇 푼 안 되지만. 그래서 이미 30여 년 전부터 사실은 5 자식들하고 늘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자식들도 다 좋다. 그 자식들에게 내가 교육은 너희들이 충분히 시켜주겠다. 원하는 대로 시켜주겠다. 그 대신 그 다음에는 각자 자립하자. 그리고 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그거를 내가 회고록에도 썼고 신문에도 여러 번 약속을 해오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그런 사회와의 약속을 네. 지킨 것입니다. 예.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부, 그건 경제학자로서의 대안이었던 것 같고요. 또 지식인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실천하고 싶으신 우리 총재님 마음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자녀분들 얘기도 하셨지만 기부하고 싶어도 자녀들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총재님은 재산당대 제도를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주장하죠. 재산 자본주의는 자기가 돈 벌어서 버는 돈은 당대에 그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정신으로 운영하자. 제가 막 마음이 벅차져서요. 총재님 참 감사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하는데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학교 도서관 건축비 4억 원, 장학금 1억 원 기부하셨고 2018년도에 김대중 평화센터에 3억 원, 2019년도에 모교인 2위 공고에 7억 원을 기부하셨어요. 이번에는 백석초등학교에 기부하시는 거죠, 총재님. 예, 제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게 농촌입니다. 농촌에 내가 소장농에서 태어났는데 그 학교를 다녔죠. 그 학교 다닐 때 저는 논일, 밭일, 지게지고 뭘 나르는 일, 농촌 일 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환이 서려 있죠, 그 학교에. 추억과 애환과 많은 것이 서려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는 이제 그 학교 나와서 제가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성취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 시기를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또 그 고향을 잊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거기를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고향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들도 없고 다 그렇지만 거기를 가는데, 그 초등학교가 원래 한 600명 됐습니다. 두 학급씩 한 학년에. 네.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란 마을은 가보니까 어린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가 오래됐대요. 네. 그리고 학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아무도 없어요. 말하자면 죽은 유령 농촌이 돼서 마음이 아팠죠.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내 고향 농촌을 살리고 이 학교를 살릴 수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돕기 시작한 겁니다. 조그만씩 뭘 이렇게 돕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도서관도 짓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부하시고. 예, 그게요. 학교가 지금은 모범 학교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죽어가는 학교였는데. 그래서 그 학교가 우선 교과 과정이요. 네. 서울하고 좀 다릅니다. 이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빵 만드는 거, 목공일 이런 생업교육도 같이 하고, 네. 그 말하자면 전인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시설도요, 운동장에는 천연잔디가 깔려 있고, 도서실이나 또 그 도서실 안에 영사실이 있거든요. 영화도 보고 네. 하는. 제가 만든 그 도서관 안에 네. 영상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거기 피아노,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저를 보고 이제 거기 기부를 해서 피아노도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설이 서울의 어떤 초등학교보다도 훌륭합니다. 정말 잘 키운 졸업생 하나 재벌 하나 안 부럽네요. 그래서 지금 문교부에서 시범학교, 혁신학교로 지정을 네네. 하고 지금은 도시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서 입학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게 저 혼자 힘으로 된 건 아니지만 아주 큰 보람을 느끼죠. 내가 네, 총재님이 한국경제 얘기하실 땐 되게 우울한 표정이셨는데 이 학교 얘기하니까 막 너무 신이 나시는 게 보여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이 총재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그게요. 서울에 있는 학생하고 크게 다른 게 있어요. 네. 인사를 잘해요. 제가 가면요. 운동장에 뛰어놀다 쫓아옵니다. 제가 가서 강연도 자주 하고 학생들 이제 그렇게 저를 알아요. 와서 전부 쫓아오고 그래서 아주
그 활기가 있죠. 뭐라고 학교가. 불러요? 할아버지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뭐라고 그런지 우리가 기억이 안 나요. 아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강의도 하신다고요? 아, 물론이죠. 그 무슨 내용 얘기하세요? 아니, 전교생 모아놓고 내가 그런 내 과거 경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렇군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기부는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현금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예. 은행에 이제 신탁증권으로 내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저 도서관을 지어준 다음에 학교 운영비가 좀 모자란다고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씩 보냈습니다. 네. 매년 1,000만 원씩을 도와줬는데 내가 이번에 10억을 이제 그쪽으로 보내게 된 계기는 내 생전에는 이렇게 1,000만 원씩 보내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생각하다가 결국은 내가 기금을 만들어야겠다. 기금에서 그걸 하도록. 그래 이제 10억을 이제 기부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해도 정기예금을 해도 0.8%입니다. 지금 금리가. 네. 그러면 지금 800만 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세금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씩 냈는데 800만 원은 이걸로는 안 되는데 하다가 생각한 것이 제가 지금 아무 데도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하나금융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뭐 어린이집 지어서 뭐 지방자치단체 헌납하고 그 다문화 가정 돕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일을 제가 조금 돕고 있는데 그걸 이제 거기 내가 하나금융 회장하고 그냥 의논을 했죠. 그랬더니 신탁에 맡기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은행이 신탁은 우리나라 최강입니다. 아주 네. 제일 잘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이제 불러서 의논을 한 결과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것이 저는 10억 원을 하나금융의 신탁에 맡기고 네. 그 신탁 그러니까 맡긴 돈 10억 원 가지고는 은행에 영구채를 샀어요. 그 은행에 영구채라는 것은 상환 기간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그냥 언제 갚을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자가 매년 3.17%씩 나옵니다. 와 기부도 경제학자답게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4분기별로 나눠 나와요. 그나마 아주 딱 학교에는 맞죠. 3개월마다 그게. 그러니까 3% 이상 나오니까 1년에 3,000만 원 나오잖아요. 세상에. 지금 세상에 어디 그런 데가 어디 없죠.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학교는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금융에서 그걸 내보내 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탈탈 털어서 하시는 것도 존경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받는 사람이 좋을까라는 걸 고민하셔서 경제학자답게 방법을 만드셔서 기부를 그래서 하셨어요. 사실은요. 네네. 이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처럼 어디 학교나 좋은 어떤 데다가 기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공업고등학교에 낸 7억 원도 은행에 예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한 이런 방법을 한번 권하고 싶어요. 그렇네요. 오늘 또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부 이야기 뭐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이야기 하셔서 예. 금리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금리가 낮아서 내가 지금 기부은행에 그렇게 예금을 안 했다 하셨는데 진짜 초저금리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총재님 어떻게 해요? 이 기조가 언제까지 갈까요? 그리고 괜찮아요? 이렇게 금리가 낮아도? 나는 사실은 이게 참 좀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금리가 한국은행 금리가 0.5%고 은행 금리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0.7% 8%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싼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고 반드시 이건 고쳐져야 되는데 언제 그러면 고쳐질 거냐. 고쳐진다면 얼마까지 고쳐질 거냐 하는 거예요. 우선 제 주먹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정상 상황에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경제 성장입니다. 네. 이것이 현재 2 내지 3%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2 내지 3% 경제 성장은 해낼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그 수준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경제가 정상화되면은 금리가 한국은행 금리가 2 내지 3%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 네. 문제는 언제 그러면 정상화되느냐.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 3년 뒤에는 정상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2, 3년 뒤에 만일 2, 3% 수준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가령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주식값도 막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금리는 싸고 하니까 풀린 돈이 여기 몰려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올릴 때 금리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도 걷어들이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바로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럼 금리를 그 다음에 앞으로 2, 3년 뒤에 2, 3% 올리고 돈을 회수하면은 집값은 어떻게 될 거냐? 난 폭락할 걸로 봅니다. 네.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도 폭락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자를 올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총재님? 아니죠. 그렇지만 못 그래도 올려야 올리면 됩니다. 큰 문제죠. 못 올리면은 그건 더 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나타난다. 있죠. 일본이 그건 경험한 겁니다. 그걸 제가 제 시간 관계에서 설명은 안 하겠는데 네. 일본이 경험한 걸 꼭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집값을 절대 지금 막아야 한다. 지금 폭등을 놓아두었다가는 엄청난 부작용이 온다. 지금 이 선에서 막아야 하고 네. 주식은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 가는 걸 차단하고 산업 자금을 돌리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주가도 지나치게 가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총재님 감동받았다고 배정현님은 대단하신 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조세팍님은 인사 잘하는 학생들 정말 바른 학생들인데 요새 그런 학생들 찾기 힘듭니다. 상수창님은 총재님 감동적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하셨고요. 또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7267님은 정말 어르신이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보내셨어요. 총재님 마지막으로 짧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른으로서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 말과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왔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한 인내심으로 견뎌냅시다. 앞으로 내가 볼 때는 6개월 내지 1년 어떻게든 견뎌내고 정부도 이것을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일도 어렵지만 다소나마 여유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합시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그러고 특히 젊은이들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총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